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강력했던 킹메이커. 압구정의 주인이자 2명의 왕비를 배출한 남자. 한명회.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권력욕에 눈이 먼 간신? 아니면 격변하는 시대를 꿰뚫어본 위대한 전략가? 흥미로운 건 이 2가지 평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겁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은 그 어떤 단순한 잣대로도 재단할 수 없는 조선 초기 권력 게임의 가장 완벽한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한명회는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가문의 후광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권력이라는 것에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 승리 뒤에 도살인 허무함, 그리고 역사가 가장 강한 자를 심판하는 방식까지.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권력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한명회가 태어난 시대와 그의 출발점부터 봐야 합니다.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청주 한시로 아주 미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당대의 권력 중심부와는 거리가 먼 변방의 가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함 그 자체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가와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자랐죠.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부모의 후광 없이 출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다 해도 뒤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말단 관직에서 겉돌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한명회의 젊은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변변찮은 관직을 전전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그런 이름 없는 말단 관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 중 이 사람이 훗날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명회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촉이었습니다. 그는 말단 관직에 있으면서도 조정의 권력 구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실세인지, 누가 몰락할 것인지, 어디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후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은 제2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죠. 12살 소년이 왕이 된 겁니다. 이때 조정의 실권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죽기 전 이들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도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무예와 학문 모두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야망도 컸죠. 형인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참고 있었지만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고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의 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야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획이 필요했고 그 계획을 함께 실행할 신복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둘이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권람이라는 인물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권람은 한명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이 만남은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 초라한 외모의 말단 관료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천하의 형세를 논하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단번에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명회 역시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회를 보았죠. 야심 있는 왕자와 재능 있는 책사의 만남.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수양대군에게 아첨하거나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닙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를 끌어들여야 하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설계했죠.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전략가였던 겁니다. 이제 그 유명한 계유정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한명회가 설계하고 수양대군이 실행한 이 정변은 조선 초기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한명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신들의 명단이죠. 김종서, 황보인, 이양 등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거물 대신들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살생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적 제거 목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력 기반, 군사적 영향력, 인맥 관계까지 모두 분석한 위에 작성된 정밀한 작전 계획서입니다.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나머지가 무력화되는지, 누가 반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모두 계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급습합니다.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치고 이어서 황보인 등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정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명회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된 것이죠. 계유정난이 성공한 후 수양대군은 명목상으로는 아직 단종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마침내 단종에게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대대적인 포상을 내립니다. 한명회는 당연히 1등 공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난공신, 좌익공신, 그 후에는 익대공신까지. 한명회는 세조 치세 동안 무려 3차례나 공신에 책봉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이제 한명회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말단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한명회의 진짜 놀라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통의 공신들은 한 시대의 권력을 누리다가 다음 왕이 즉위하면 영향력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새 왕은 자기 사람을 쓰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조 이후에도 예종 때도 성종 때도 권력의 핵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그의 장기적인 전략에 있습니다. 한명회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만으로는 권력이 영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의 정략결혼이 아니라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두 딸을 각각 왕비로 만듭니다. 첫째 딸은 세조의 맏아들이자 훗날 예종이 되는 이황의 비, 장순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성종의 비, 공예왕후가 됩니다. 두 명의 왕비를 배출한 아버지. 잠깐 이 의미를 곱씹어 봅시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왕비를 배출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산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역량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실과의 혼인은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 게임이었고, 한명회는 그 게임에서 2번이나 승리한 겁니다. 이를 통해 한명회는 단순한 공신을 넘어 왕의 장인, 즉 외척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합니다.
공신의 지위는 다음 왕이 흔들 수 있지만 외척의 지위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왕비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은 곧 왕실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한명회는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겁니다. 이 시기 한명회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압구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압구정동의 압구정 맞습니다. 한명회는 한강변에 거대한 정자를 짓고 이름을 압구정이라 붙였습니다. 갈매기가 내려앉는 정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중국 송나라의 재상이 은퇴 후 한가로이 갈매기와 벗하며 살았다는 고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은퇴 후에 한가로운 삶을 꿈꾼다는 겸손한 의미를 담았지만 실제로 이 정자는 한명회 권력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압구정에서는 호화로운 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외국의 사신들이 이곳을 찾았고 한명회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거래와 인맥 관리를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명당에 자리 잡은 이 정자는 한명회가 조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무대였던 셈이죠. 훗날 이 정자의 이름이 그대로 지명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한명회가 남긴 흔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 곁에는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한명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엇갈린 운명이야말로 권력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숙주를 볼까요? 신숙주는 한명회와 함께 계유정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세조의 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세조 치세 내내 영의정으로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한명회가 뒤에서 전략을 짠다면 신숙주는 앞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숙주의 이름 앞에는 늘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는 원래 사육신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산문 등과 함께 지편전에서 일했고 단종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숙주라는 이름이 쉽게 상하는 숙주나물의 어원이 되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니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 수 있죠. 신숙주는 그래도 비교적 평탄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세조의 신임을 끝까지 유지했고 성종 초기까지 원로 대신으로 활동하다가 14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료가 이렇게 무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권람을 한번 봅시다. 앞서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인물이라고 했죠. 권람 역시 계유정난의 핵심 공신이었습니다. 세조 즉위 후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그의 삶은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146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공신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장수와 안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홍윤성은 또 다른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그는 무인 출신으로 계유정난 때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김종서를 급습할 때 함께했고 거친 실행력으로 공을 세웠죠. 세조는 그의 무공을 높이 샀지만 홍윤성의 거칠고 난폭한 성격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후에도 민간에서 행포를 부리고 사치와 방탕에 빠져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습니다. 권력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명회의 태도입니다. 한명회는 동료들이 부침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철저히 자신의 입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연대했고 위험한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명회가 다른 공신들보다 훨씬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위리보다는 생존을 택했으며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냉혹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뛰어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양면성이 바로 한명회라는 인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를 단순히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특히 주목할 것은 세조 사후의 정치적 격변입니다. 세조가 1468년에 승하하자 예종이 즉위합니다. 예종은 한명회의 사위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종의 재위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예종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왕위 계승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이때 한명회는 또다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통이라면 예종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하지만 한명회는 세조의 차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밀어 왕위에 올립니다. 이가 바로 성종입니다. 왜 한명회가 이런 선택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을상군이 당시 겨우 13살의 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왕은 당연히 원로 대신의 보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원로 대신의 중심에 한명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명회는 자신의 둘째 딸을 성종의 왕비로 들이면서 다시 한번 외척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명회의 권력은 가히 절정에 달합니다. 공신이자 원로 대신이자 왕의 장인. 조선의 어떤 신하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집중시킨 유일무이한 존재였죠. 조정에서 그의 한마디는 곧법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절정의 뒤에는 반드시 하강이 온다고. 한명회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에 처음에는 한명회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점차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정치적 의지를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살인파입니다. 살인파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협조하지 않았던 제야의 유학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구성된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은 정통성 없는 왕위 찬탈에 앞장선 불의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살인파는 성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점차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가장 큰 공격 목표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살인파의 탄핵은 집요하고도 끈질겼습니다. 한명회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그의 전행과 월권 행위를 문제 삼았죠. 특히 압구정을 둘러싼 비판이 거셌습니다. 한강변의 최고 명당에 호화로운 정자를 짓고 사치를 부린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 쏟아지는 탄핵 상소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성종도 더 이상 한명회를 완전히 감싸줄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노쇠한 한명회가 탄핵 상소를 마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던 한명회. 살생부를 작성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책사가 이제는 쏟아지는 탄핵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칼날 위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균형을 잡던 사람이 세월의 무게와 시대의 변화 앞에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한명회는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있었지만 복권되기도 했고 공신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말년에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살아서 천수를 다했으니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명회의 진짜 비극은 죽은 뒤에 찾아옵니다. 한명회가 죽고 약 17년이 지난 1504년, 조선의 왕좌에는 연산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윤씨, 즉 패비 윤씨입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후궁들에 대한 질투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 등을 이유로 폐위된 후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뒤늦게 자기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의 진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한명회는 패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대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딸인 공해왕후가 성종의 정비였고 패비 윤씨는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왕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명회는 패비 윤씨의 폐위를 지지했고 이것이 17년 뒤 무덤 속의 한명회에게 돌아온 겁니다. 연산군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부관참시.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의 관을 꺼내어 시신을 다시 한번 참수하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벌 중 하나로 꼽히는 부관참시가 한명회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년 전에 묻힌 무덤이 파헤쳐지고 관이 열리고 썩어가는 시신의 목이 베어지는 장면을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 2명의 왕비를 배출한 사람, 압구정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이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누렸던 모든 영화가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이 처참한 결말 앞에서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그 누구도 영원히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명회는 평생을 걸쳐 완벽에 가까운 권력 게임을 펼쳤습니다. 말단 관료에서 시작해 1등 공신이 되었고 2명의 왕비를 배출하여 외척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왕이 바뀔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정치적 수완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과 전략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니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죽은 뒤에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책사라 해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변수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역사는 때로 가장 화려했던 인물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합니다. 한명회의 부관참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역사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갔더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도 결국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명회의 삶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쫓는 인간의 욕망, 그 속에서 벌어지는 비정한 책략,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뉴스에서, 정치에서, 심지어 직장이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권력 게임을 목격합니다. 그때마다 한명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권력의 단맛은 달콤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화려했던 압구정의 주인, 2 왕비의 아버지, 3번의 공신 책봉, 그러나 결국 부관참시를 당한 비운의 책사. 한명회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그의 이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과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명회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야망을 키웠던 인물, 혹은 그의 권력에 맞서 저항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